14주차 픽 프리뷰 첫 번째 경기는 디비전 라이벌 매치업으로 시작합니다. 뉴욕 제츠와 마이애미 돌핀스, 돌핀스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는 돌핀스가 5.5포인트 현재 페이보릿인데요. 디비전 우승을 위해 다투어야 할 두 팀이 굉장히 아래에서 현재 만났습니다. 먼저 뉴욕 제츠를 살펴보면 제가 이 뉴욕 제츠라는 팀을 오프 시즌 이 파워 랭킹 시리즈에서 탑 5 랭킹을 매겨 주었지만 이들의 시즌 레코드 자체는 루징 시즌으로 매겼었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했는데요. 단순한 이 페이퍼 상으로 뉴욕 제츠는 정말 슈퍼볼 챔피언의 재능을 가진 팀이었어요. 그렇지만 오프 시즌부터 본인들이 벌써부터 챔피언인 것인 마냥 거드름을 부리고 스타 선수들은 캠프에 불참하고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 구단의 방법은 옳지 못한 모습들을 봤을 때 이들이 정말 개인이 아닌 팀으로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확신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지금 한 주 동안 들려왔던 이 뉴욕 제츠에 대한 뉴스는 뉴욕 제츠의 쿼터백 에런 로저스가 내년 이 제츠의 쿼터백이 아닐 것이다. 뉴욕 에런 로저스를 방출할 것이다. 또는 에런 로저스가 안 돌아올 것이다. 이러한 예측들에 관한 뉴스들이 지난 한 주 동안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뉴욕 제츠의 에런 로저스 영입 당시 그리고 하산 레딕, 디반테 아담스 등 수많은 타이런 스미스 이런 단년짜리 베테랑 선수들의 영입들을 지켜보면서 뉴욕 제츠의 이것은 올인 무브라고 평가를 했었어요. 만약 이들이 올 시즌 슈퍼볼 우승을 못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실패라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 제츠 이들은 에런 로저스를 내년에도 쿼터백으로 쓰냐 마냐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도 단기적인 시각에 매몰되어 있고 본인들의 팀을 제대로 운영하는 데 관심이 없음을 아직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뉴욕 제츠의 실패에 대해 물론 에런 로저스 또한 책임이 있습니다. 감독도 있고 GM도 있고 코치들도 있고 어쩌면 다 해고 한 마당에 에런 로저스를 자르는 것도 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 팀이 가진 재능을 모아서 이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해서 팀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려는 무언가의 노력보다는 다시 한번 리셋을 해보자 라는 마인드는 뉴욕 제츠가 지난 몇십 년간 실패했던 모습을 또 한 번 반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잭 윌슨, 뉴욕 자이언츠의 프랜차이즈 쿼터백이 아니다 라고 결론이 나자 이들은 바로 잭 윌슨을 내보내고 에런 로저스를 트레이드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샘 다놀드가 뉴욕 제츠의 프랜차이즈 쿼터백이 아니라고 생각되자 이들은 곧바로 내보내고 잭 윌슨을 드래프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에런 로저스를 내보내고 누구를 또 영입하냐, 누구를 뽑느냐, 이것은 결국 실패의 반복이 될 뿐만입니다. 전체적인 팀 빌딩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뉴욕 제츠는 아직도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고 그러한 근본적인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감독이 누가 되었든 GM이 누가 되었든 쿼터백이 누가 되었든 아무리 바꿔도 결과는 똑같을 것입니다. 반면 이 마이애미 돌핀스의 경우 이 지난주에 있었던 그린베이 패커스와의 원정 경기가 결국 본인들의 플레이오프 희망을 망쳐 놓았는데요. 본인들 스스로 인터뷰를 통해서 익명의 선수가 우리들은 소프트하다. 추위에 벌벌 떨고 선수들, 감독들, 코치들 스스로 방관하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라고 스스로 본인들을 소프트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들의 12월 원정 게임은 참혹하기만 합니다. 올해는 또 깨나 했는데 또 똑같은 결과를 받아들이게 됐는데요. 돌핀스는 분명 이 투아가 부상에서 회복되고 나서 이들은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투아도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안정적이면서도 또 부상을 당했지만 그런 트라우마가 없는 듯이 아랑곳하지 않는 운동신경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본인들의 입맛대로 경기가 펼쳐져야만 돌핀스라는 팀은 결과를 내는 팀이에요. 날씨가 춥다든지 바람이 분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한다면 돌핀스라는 팀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팀이 되어버리고요. 이들의 감독 그리고 이들의 코칭 등
어찌할지 모르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번 오프시즌 빅 판지오 코치가 해고되고 나서 돌핀스의 선수들이 기뻐하던 모습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기쁨은 본인들에게 비수가 되어서 돌아올 뿐이었어요. 때로는 거칠고 모질고 또 서운한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진정 터프한 팀으로서 성장시킬 수 있었던 기회를 돌핀스는 이 빅 판지오 코치를 해고하면서 그 기회를 저버렸고 그저 올해도 소프트한 팀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마이크 맥다니엘 감독을 정말 X&O라는 측면에서 존경하고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이 감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팀을 강인하게 만들 줄은 모르는 감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매년 12월이 되면 무너지기 시작하는 마이애미 돌핀스, 이 팀이 과연 내년 하반기에 어떠한 모습을 볼까요?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그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외부의 인물을 통해서 영입해서 본인들의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것이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빅판지오 코치를 해고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이애미 돌핀스는 본인들 스스로가 뭔가 뛰어나다고 터프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두 팀 간의 경기를 예측을 해보자면 경기 자체는 돌핀스의 홈에서 펼쳐진다는 점, 홈에서의 돌핀스 아직 그렇게까지 날씨가 춥지는 않죠. 이 플로리다 주가. 그리고 좀 날씨가 흐릴 것으로 예측은 되지만 마이애미 돌핀스의 선수들이 어쨌든 홈에서는 그리고 따뜻한 날씨에서는 좋은 플레이를 펼칠 수 있다는 점, 그러한 부분에 저는 중점을 둘 것이고요. 돌핀스가 현재 이 투아의 패싱 게임, 굉장히 빠른 숏 패스 이러한 것들을 잘 플레이하고 있고 런닝백인 이 디반 에이첸의 스크린 게임 이러한 것들이 패싱 게임이 굉장히 뛰어난 수준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 물론 뉴욕 제츠도 저번 주에 그린베이 패커스처럼 투아이 커버리지 펼치면서 인버티드 템파 2 그리고 상대 커버 2를 펼치면서 코너백들이 프레스 커버리지를 펼치면서 이 투아의 이 숏패스 타이밍을 어긋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이 마이애미 돌핀스 오펜스를 제어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답안들이 있잖아요. 버팔로 빌스나 캔자스 시티나 여러 팀들이 보여주었던 그러한 전법들을 그대로 플레이한다면 뉴욕 제츠에게도 승산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구심점을 잃어버린 뉴욕 제츠, 과연 이들이 돌핀스의 오펜스를 잘 막을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제 픽은 돌핀스의 5.5포인트 커버 승리로 갑니다. 다음 경기는 컬크 커즌스의 리벤지 게임입니다. 바로 애틀란타 팔콘스와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는 6.0포인트나 바이킹스가 페이보릿인데요. 먼저 애틀란타 팔콘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팔콘스는 저번 주 이 바이 위기를 가지고 홈에서 먼데이 나잇 풋볼을 치르고 돌아온 LA 차저스에게 패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애틀란타 팔콘스를 좋게 평가하지 않았더라도 이 경기는 팔콘스가 반드시 이겼어야 할 경기였어요. 정말 한 주를 쉬고 이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 거기에 상대는 먼데이 나잇 풋볼 펼치면서 5일밖에 못 쉬고 이런 팀을 상대로 어떻게 졌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경기에서 졌다는 것은 그만큼 팔콘스가 형편없는 팀이다라는 것을 방증하기도 하는데요. 오히려 팔콘스의 디펜스는 그날 저스틴 허버트와 LA 차저스의 오펜스를 상대로 꽤 좋은 모습을 펼쳐냈습니다. 이들의 패스러쉬는 저스틴 허버트를 잘 압박하였고 우리가 알았던 팔콘스의 디펜스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 바이윅을 가지고 돌아온 그러한 힘을 단단하게 보여주었는데요. 오히려 팔콘스가 저번 주에 패했던 이유는 이들의 오펜스가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커즌스가 4개의 인터셉션을 날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역시나 주를 이루는 것인데요. 저는 먼저 커즌스 헤이터가 아닙니다. 명백히 이것은 깔고 가고 싶어요. 저는 커즌스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그랬고요. 단지 커즌스가 최근 팔콘스의 문제였던 것은 팩트입니다. 팩트였기 때문에 저는 지난 몇 주간 커즌스를 비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를 보고도 만약에 커즌스 신도들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정말 옳지 않은 선택입니다. 컬크 커즌스는 분명 포켓 안에서 정말 나이스하고 일관성 있고 뭐 디시전 메이킹도 잘 내리고 정말 뛰어난 선수예요. 그러나 그의 부족한 운동 능력은 팀을 캐리할 수 없는 쿼터백으로서의 한계를 명확하게 구분지었고 36살 시즌 아웃 부상을 겪고 돌아온 현재 커즌스는 포켓 안에서도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저번 주에 커즌스가 했던 것은 그냥 드레이크 런던에게 패스를 던지는 것 뿐이었어요. 왜냐? 드레이크 런던 그냥 키 크니까 그냥 점프볼 캐치 해주겠지. 내가 잘 못 던져도 그 긴 팔로 잘 잡아주겠지. 그렇게 믿고 패스를 던지는 일밖에 없었어요. 저희가 이번에 오프 시즌에 뭐 얘기했었던 정말 팔콘스의 많은 무기들, 뭐 다니엘 문이나 뭐 드레이크 런던, 카일 피츠, 뭐 정말 많은 뭐 런닝백 비전 로빈슨, 뭐 타일러 알게이러, 뭐 이러한 선수들, 거기다 뛰어난 오펜시브 라인맨들, 이러한 것들은 결국 현재 과대평가되었을 뿐입니다. 이들의 오펜시브 라인은 패스 러쉬에 취약하고 비전 로빈슨이라는 런닝백은 분명 대단한 런닝백이에요. 하지만 팔콘스라는 팀에 있어서 비잔 로빈스는 동기인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의 자미르 깁스보다 분명 터프하지 못한 런닝백이에요. 팔콘스라는 팀이 앞으로 남은 시즌 디펜스 쪽에 있어서 오히려 저는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이들의 오펜스는 이미 죽었다고 봅니다. 물론 약팀들을 상대해가지고 뭐 캐롤라이나 팬터스나 뭐 이러한 팀들을 상대로 또 뭐 30점 기록하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뿐입니다. 이 팀이 진정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컬크 커즌스를 앞세워서 정말 경쟁력 있는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한번 반문해 보십시오. 저한테는 절대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반면 이 상대팀인 미네소타 바이킹스 현재 굉장히 좋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죠. 10승 2패로서 어쩌면 뭐 1번 시드를 노릴 수도 있는 현재 그런 위치에 있는데요. 바이킹스라는 팀은 분명 최근의 경기들을 보고 있으면 뭐 아름답게 흘러가진 않고 있어요. 뭐 매 경기가 뭐 원 포지션 차이로 이 경기에 승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들의 승리는 아슬아슬하게 때로 보이고 또 전반전에 답답한 모습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국 승리 방법을 찾아내고 또 결정적인 클러치 상황에 있어서 어떠한 플레이를 펼쳐 하는가에 대해 있어서 선수들 스스로 너무나도 잘 훈련되어 있고 그것을 따라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반대로 얻어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남은 시즌 이 바이킹스에게 있어서 디비전 라이벌들과의 맞대결이 3차례나 남아있는데 결국 그 경기들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뭐 와일드카드 또는 디비전 우승에 대한 뭐 기회가 달려 있겠죠. 하지만 저는 바이킹스라는 팀은 뭐 지든 이기든 어쨌든 이들은 본인들만의 방식을 추구할 수 있는 팀이고 그리고 매번 경기가 끝날 때까지 정말 그 투지를 느낄 수 있는 팀으로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바이킹스의 홈으로 복귀를 하는 컬크 커즌스입니다. 저는 어느 정도의 동기부여 자체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바이킹스가 10승 2패 그리고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을 방금 제가 했지만 어느 정도는 이 과대평가된 상황에 분명히 놓여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한 8승 4패 뭐 이 정도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10승 2패는 조금은 어느 정도 과대평가된 승수가 아닐까, 이들이 오버어치브 한 것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팔콘스라는 팀이 분명 업셋을 일으키긴 어려워 보이지만 이 6포인트라는 점수는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저는 팔콘스의 6.0포인트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뉴올리언 세인츠와 뉴욕 자이언츠 간의 경기인데요. 자이언츠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는 세인츠가 4.5포인트 페이보릿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이언츠의 경우 뭐 드류 락이든 뭐 토미 드비토든 결국 이들의 쿼터백으로서는 무언가를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인식인 것 같아요. 물론 뉴올리언 세인츠라는 팀도 멀쩡한 팀은 아닙니다. 그나마 이렇게 팀의 웨폰으로서 다양한 활약을 펼칠 수 있는 테이섬일조차 현재 부상으로
경기에 출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 그렇게 펼쳐진다면 뉴올리언 세인츠 입장에서도 이 자이언츠의 막강한 디펜시브 라인을 상대로 사실 그렇게까지 자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세인츠의 부족한 오라인이 이 데리카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데리카 또한 이 프레셔에 굉장히 쥐약인 쿼터백 중에 한 명으로서 어쩌면 자이언츠가 이 디펜스의 힘을 통해서 이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경기는 결국 두 쿼터백들 중에 누가 더 턴오버를 적게 저지르고 안정적으로 이 볼을 운반할 수 있느냐라는 점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는 그래도 뉴올리언 세인츠의 데릭 카를 믿어보겠습니다. 세인츠는 그래도 이 러싱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어느 정도 있는 팀이고 또 데릭 카가 뭐 딥볼 패싱, MVS가 최근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먹혀 들어가면서 뉴욕 자이언츠를 상대로 리드를 하고 이 드류락을 조금 조급하게 만들면 이들의 디펜스가 이 드류락을 상대로 턴오버를 가져오면서 경기를 확실하게 마무리 짓는 모습들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제 픽은 세인츠의 4.5포인트 커버입니다. 다음은 캐롤라이나 팬터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12.5포인트나 이글스가 페이보릿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먼저 팬터스의 경우 저번 주 라이벌 팀인 이 템파베이 벅스를 상대로 연장전까지 돌입을 하면서 사실 연장전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 분명히 있었죠. 펌블이 아쉽게 이어지긴 했지만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최근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브라이스 형은 벤치에서 돌아온 이후 확실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그가 정말 완벽하다, 엘리트급 선수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선수가 기복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고 또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팀의 리더이자 그리고 팀의 쿼터백으로서 승리를 위한 풋볼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로 캐롤라이나 팬더스 2연승 거두고 최근 두 경기에서 패배를 경험하고 있지만 경기력 자체는 굉장히 좋았고 또 이 결과보다 과정이라는 측면을 우선시했을 때는 이 팬터스의 풋볼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팀인 이글스의 경우 이들도 현재 기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죠. 이 팀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고 있는 점은 오프시즌 본인들의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작년 필라델피아 이글스라는 팀이 정규 시즌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후반부에 좀 미끄러지고 그리고 플레이오프에 결국 업셋 패배를 당하게 된 이들이 무너졌었던 가장 큰 두 가지 이유는 젤런 헐츠라는 쿼터백의 퍼포먼스 저하 그리고 이들의 디펜스 퍼포먼스였습니다.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젤런 헐츠의 슈퍼볼 런 MVP급 시즌의 2022년 시즌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가 단순한 쿼터백이 아니다. 우리는 매년 MVP급의 후보로 경기를 뛰는 이 엘리트급의 선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 믿음은 2023년 시즌을 겪으면서 2022년 시즌은 그냥 운이 좋았다. 모든 것이 잘 맞아떨어졌다. 우리가 아는 이 젤런 헐츠는 엘리트급은 아니다. 라는 환상을 점점 깨지고 있음을 이들은 깨달았고 이글스는 분명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젤런 헐츠라는 쿼터백에게는 좋은 러싱 게임, 좋은 러닝백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었고 그렇게 이글스는 과도한 지출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세컨 바클리라는 러닝백을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컨 바클리는 현재 MVP 후보로 거론되는 등 최고의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고요. 또 바클리가 없었더라면 젤런 헐츠, 필라델피아 이글스 현재 이 정도의 성적을 거둘 수 없음을 우리 모두가 현재 느끼고 있습니다. 경기 초반 이 템포가 굉장히 느린 젤런 헐츠에게 있어서 믿음직한 러닝백을 통해 시간을 벌어내고 또 야드를 전진해내는 것은 굉장한 도움이 되어주고 있고요. 저번 주 볼티모어 레이븐스와의 경기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도
바클리라는 이 러닝백을 통해서 이글스가 전체적인 경기를 컨트롤할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경기 마지막 드라이브까지 이글스는 바클리에게 스냅을 주었고, 바클리는 꾸준히 긍정적인 야드를 생산해내고 퍼스트 다운을 갱신해내면서 타임 오브 포지션에서의 우위를 가져갈 수 있도록 승리를 견인해 나가는 역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두 번째 문제점이었던 디펜스에 대해서는 빅 판지오 코치와 함께 작년에 비해서 상전벽해가 되어버렸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글스의 디펜스는 이미 작년에도 굉장히 좋은 탤런트들을 보유했던 팀이었어요. 단지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터프한 코치였습니다. 필라델피아 이글스에서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로 이적을 했었던 이 제번 하그레이브라는 이 디펜시브 태클은 나이너스에서의 훈련이 이글스에서의 훈련보다 훨씬 더 빡세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글스는 기존 본인들이 가진 탤런트 어느 정도 자만을 했고, 그리고 닉 시리안이라는 감독의 캐릭터 때문에 분명 이들은 효율적인 훈련, 굉장히 피지컬하고 터프한 훈련 스케줄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선수들의 개인 기량 발전으로 이어가지 못하는 문제점들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시즌 후반에 굉장히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쉽게 무너진 이유가 되었었죠. 그러나 닉 시리아니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이 디펜스 사이드 쪽에 카리스마를 가지고 올드스쿨 타입의 판지오 코치를 데려오면서 이들의 디펜스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젊은 선수들, 특히 놀란 스미스, 조던 데이비스, 그리고 MVP급의 활약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젤런 카터까지 굉장히 빠르게 스텝업을 해내는 모습이었고요. 이글스의 디펜스는 리그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새롭게 발견한 라인베커진, 이들은 굉장히 뛰어난 판단 능력과 임무 수행 능력을 가진 모습이고, 이들의 세이프티진 또한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개선된 모습이죠. 이처럼 본인들의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을 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글스는 왜 본인들이 현재 장기적으로 위닝팀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경기 자체는 이글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분명 캐롤라이나 팬터스의 오펜시브 라인이나 리시버들 분명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브라이스 영 또한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이글스를 상대로라면 부진할 수밖에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글스라는 팀 자체가 빠르게 그리고 많은 득점을 추구하는 팀이 아니고, 오히려 적은 점수 차인 상황 속에서도 그 경기를 컨트롤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팀인 만큼 저는 팬터스의 13.5포인트를 선택하는 것이 좀 매력적이지 않나 싶네요. 제 픽은 팬터스의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또 다른 디비전 라이벌 맞대결입니다. 굉장히 좀 치열하고 굉장히 관중들의 그러한 악을 쓰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좀 기대가 되는 경기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바로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와 피츠버그 스틸러스, 이 스틸러스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는 스틸러스가 6.5포인트 페이보릿입니다. 먼저 스틸러스의 경우 저번 주 벵갈스와의 경기를 통해서 본인들이 AFC 노스 디비전의 선두이다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여러 가지 그런 의심들이 있었던 상황 속에서 승리를 당당하게 거두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분명히 이들의 모습들이 특히 오펜스 쪽에 있어서 달라졌다. 러셀 윌슨이 진짜 구세주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분명 그는 덴버 브론코스 시절과는 다른 모습이고, 오히려 시애틀 시옥스 시절의 러셀 윌슨, 렌 러스 쿡이라는 구호를 보여주었던 그러한 쿼터백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시애틀 시절에도 공략하지 못했던 이 미들 오브 더 필드를 공략하는 모습은 스틸러스에선 이것까지 된다고? 라고 생각이 들게까지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제가 이 필름 스터디를 했을 때 스틸러스의 오펜스는 매우 단순합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플레이를 나열하고 있고 쉬운 라우트와 쉬운 패스 컨셉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는 얼핏 들으면은
이 스틸러스의 잔혹사였죠. 맷 캐나다 전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시절하고 비슷해요. 맷 캐나다도 지속적으로 심플하고 이 반복적인 플레이들을 나열하고 그러다가 망했죠. 하지만 지금의 스틸러스 오펜스가 맷 캐나다 시절과는 다르게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은 그 당시 맷 캐나다 코치의 오펜스는 아이덴티티가 없었습니다. 그냥 뭐 숏패스도 하고 모션 하다가 뭐 스크린 하다가 뭐 뒤죽박죽인 이 컬리지 타입의 오펜스였다면 지금 스틸러스는 런닝백을 통해서 나지 해리스 있고 이들의 런닝백을 통해서 뭐 코데로 패터슨도 쓰고 확실하게 러싱을 추구하며 러셀 윌슨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딥볼 컨셉들을 장착하였고 또 체크다운도 무조건 설정을 해두면서 그리고 이들에게 맞는 이 리시빙 웨폰의 활약을 통해서 이 조지 피킨스가 이 딥볼 1대1 아웃사이드 볼에서의 굉장히 큰 강점들을 매 경기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본인들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아는 그러한 느낌이에요. 확실히 본인들만의 길을 정확히 걸어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러한 타입의 오펜스가 뭐 지금까지는 잘 통하고 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성공을 거둘지 개인적으로 확신을 가질 정도는 아닙니다. 만약에 러셀 윌슨의 딥볼이 안 통한다면 이들의 단순한 플레이들이 반복적인 플레이들이 만약 디펜스가 굉장히 좀 더 탤런트적으로 우위에 있고 전술적으로까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들이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과연 이들이 딥볼 없이 뭐 체크다운 패스 없이 인터미디에 패스들을 통해서 차근차근 다운을 갱신해낼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는 것인가? 라는 등등의 물음은 분명히 있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풋볼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마이크 톰린 감독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경기는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의 경우 언제든지 이 디비전 라이벌 팀들을 상대로 1을 낼 수 있는 팀입니다. 몇 주 전에 볼티모어 레이븐스를 상대로도 업셋 승리를 거두기도 했었죠. 거기에 더해서 이 브라운스의 쿼터백 제이미스 윈스턴은 30-30 클럽의 유일한 이 역사상 최초의 소유자입니다. 언제든지 픽식스를 연달아 냅니다. 픽식스 나오네? 다음 플레이에 바로 또 픽식스가 연달아 나오네? 라고 감탄을 모으는 선수예요. 하지만 또 언제든지 터치다운, 뭐 70야드짜리 터치다운, 90야드 터치다운도 연달아 기록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피츠버그 스틸러스가 분명 무서운 수비수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디펜시브 라인에 있어서는 TJ와 뭐 캠 헤이워드, 헐빅, 그리고 하이스미스 정말 좋은 선수들이 있어요. 하지만 제이미스 윈스턴에겐 그딴 것이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누가 오든 난 그냥 내 공 던질 거야. 그냥 던지고 보는 선수라 어쩌면 스틸러스를 상대로 성공을 거둘지도 모릅니다. 디비전은 라이벌 경기로서 저는 브라운스의 6.5포인트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라스베가스 레이더스 그리고 템파베이 벅스와의 대결인데요. 벅스의 경우 최근 이 버키 어빙이라는 이들의 루키 런닝백의 미친 활약과 함께 벅스의 오펜스는 현재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개인적으로 버키 어빙의 그런 바디 밸런스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알빈 카마라가 떠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실제로 버키 어빙은 현재 리그에서 가장 폭발적인 런닝백들 중에 한 명입니다. 뭐 데릭 헨리나 세컨 바켈리를 제외하면은 이 선수는 정말 뛰어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즌 초반에 이 팀을 이끌었었던 베이커 메이필드는 현재 좀 폼이 내려오긴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하지만 이들의 오펜시브 라인이 어쨌든 튼튼하고 젊은 선수들이 잘 지켜줄 수 있고 또 런닝백들이 정말 좋은 활약들을 연이어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벅스라는 팀이 이 팀적인 차원에 있어서 굉장히 든든한 팀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디비전 우승에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제는 결국 디펜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토드 볼스 감독이 이끄는 벅스의 디펜스는 최근 몇 년 동안 계속적인 이 문제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도 늙은 베테랑 선수들에게 의존을 하고 있는 이들의 디펜스, 뭐 탤런트 구성, 뭐 시스템 이러한 것들이 뭐 때로는 좋은 활약을 펼치긴 하겠지만
어쨌든 체력적인 이슈나 그리고 젊은 선수들이 이 번뜩이는 그런 플레이를 펼칠 때 펼치기를 요구하는 상황에 있어서 젊은 선수들이 정신줄을 놓고 있고 이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벅스의 디펜스가 결국 이들의 오펜스의 활약들에 있어서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을 들게 했습니다. 레이더스를 상대로 레이더스의 타이트엔드, 이 브록 바울스라는 타이트엔드는 정말 루키 시즌 타이트엔드로서 역사적인 시즌을 써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쿼터백이 누가 되었든 가드너 민슈든 뭐 에이든 오코넬이든 상관없이 브록 바울스라는 타이트엔드는 언제든지 캐치를 따내고 터치다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입니다. 벅스의 디펜스 분명히 잘 견제해내지 못한다면 저는 이 경기 어쩌면 레이더스에게도 승산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디비전 우승의 길이 보이는 상황 속에서 템파베이 벅스가 이 레이더스라는 팀을 상대로 주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더욱 집중력을 보이면서 이 6.5포인트 커버를 충분히 해내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경기는 디비전 라이벌 경기입니다. 잭슨빌 제규어스와 테네시 타이탄스. 이 타이탄스에서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는 3.0포인트 타이탄스가 페이보릿인데요. 아마 이 경기는 뭐 비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할 정도로 좀 질적질적하고 또 막 엉망인 모습들이 좀 연이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하필 이 상대하는 이 잭슨빌 제규어스도 현재 굉장히 폼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원래도 비가 오면 약해요. 이 팀은 정신줄을 놓는 준비되지 않는 그런 시츄에이셔널 풋볼을 펼치지 못하는 팀으로서 제규어스가 이번 경기 굉장히 힘든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이는 테네시 타이탄스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뭐 윌 레비스 이 쿼터백은 진짜 기복이 너무나도 심하고 결국 안정성이라는 측면 그리고 이 시즌을 길게 봤을 때는 저는 윌 레비스는 거의 가망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이 경기 이 윌 레비스가 턴오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긴 힘들 것 같다. 제규어스 입장에서도 뭐 턴오버를 기록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타이탄스는 분명 제규어스보다 더 나은 디펜스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팀이에요. 탤런트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제규어스가 보면 뛰어난 디펜시브 라인을 보유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들의 코칭이나 뭐 이들의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나 그런 것들이 뭐 100% 발휘가 되어 나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저는 타이탄스에게 좀 더 승산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 픽은 타이탄스의 3.0포인트 커버입니다. 다음은 또 다른 디비전 라이벌 경기이자 이 디비전 우승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맞대결인데요. 바로 시애틀 시옥스와 애리조나 카디널스. 카디널스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는 카디널스가 분명 첫 번째 맞대결에서는 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카디널스가 3.0포인트 페이보릿으로 평가를 받았는데요. 2주 전에 펼쳐졌던 두 팀 간의 경기는 16대 6으로 시옥스의 승리로 돌아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뭐 홈이기도 하고 카디널스의 뭐 폼이 더 좋다고 평가를 한 것 같은데 먼저 카디널스를 살펴보면 저번 주 미네소타 바이킹스와의 경기에서 카디널스는 굉장히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분명히 경기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것은 저는 카디널스라고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이들은 대부분의 그런 상황 속에서 경기를 리드했습니다. 하지만 뭐 바이킹스가 컴백 드라이브를 만들어내면서 결국 이 승리를 거두지 못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카디널스의 쿼터백인 카일러 머레이의 퍼포먼스는 굉장히 뛰어난 수준이었어요. 포켓 안에서 이 미네소타 바이킹스가 5맨 패스러쉬를 선보였는데 그 이유는 뭐 단순하죠. 카일러 머레이를 그냥 포켓 안에 가둬내기 위해서. 하지만 머레이는 이 포켓 안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들을 보였고 정말 엘리트급의 패스다 라고 선보일 수 있었던 그런 패스들이 몇 번씩 보였고요. 또 이 뭐 색을 당한다든지 그런 네거티브 이 플레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뭐 체크다운이나 그냥 공을 잘 버린다든지 이 강약 조절을 잘 해내면서 이 카일러 머레이의 그런 활약들이
지난주에 굉장히 돋보였던 경기였어요. 그리고 홈으로 돌아오는 이 매치업에서도 저는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2주 전에 펼쳐졌던 두 팀 간의 경기에서 시옥스의 디펜스가 카디널스의 오펜스를 충분히 매치업할 수 있었다는 점을 카디널스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시옥스의 디펜스는 굉장히 스피디하고, 그 스피디함을 통해서 디펜시브 라인맨의 이 포맨 러시만으로 카일러 머레이를 억제할 수 있고, 그를 바탕으로 카디널스의 좀 느린 리시버들을 상대로 더 많은 미스매치업이 발생하면 두 명을 붙이면 되고, 또는 블리츠를 통해서 아예 머레이의 발을 묶어내고, 이런 디펜스 게임 플랜을 보여주면서 카디널스가 2주 전에는 잘 풀리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카디널스 입장에서 이 런 게임을 통해서 이 경기를 풀어가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꾸준히 제임스 코너를 활용해가지고 이 파워 런 게임을 선보이고, 또 트레이 맥브라이드라는 타이트 엔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2 타이트 엔드, 3 타이트 엔드, 만약에 시옥스가 잘 이들의 니켈이나 그런 코너백들, 세컨더리 플레이어들의 그런 스피드가 충분히 강점을 가진다면 우리는 더 무겁게 간다, 너네들 느린 라인베커 꺼내봐 라고 또 유도를 하냐면서 카디널스 입장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2주 전과는 그런 움직임들을 펼치지 않을까 싶고요. 시애틀 시옥스의 입장에서 사실 디펜스에 힘이 없었더라면 지금 이 팀은 디비전 1등이라는 기록을 유지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아직도 시옥스의 오펜스는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노 스미스는 13개의 터치다운을 던졌고 12개의 인터셉션을 기록했습니다. 지노 스미스의 이번 연도 턴오버 비율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좋지 않았고, 또 이들의 리시버진들이 생각보다 쉽게 이 세퍼레이션을 잘 벌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한 케네스 워커를 활용한 이들의 러싱 게임도 폭발성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시옥스의 오펜시브 라인도 굉장히 불안하고요.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옥스의 오펜스의 뭔가 기대값이 떨어진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저는 이번 경기는 카디널스가 2주 전의 패배를 서력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제 픽은 카디널스의 3.0포인트 커버입니다. 다음은 버팔로 빌스 대 LA 램스. 이 램스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는 빌스가 3.5포인트 페이보릿입니다. 빌스는 저번 주 이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를 상대로 홈에서 이 스노우볼을 펼쳐내면서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그 경기에서 버팔로 빌스와 이 조시 알렌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쳐냈고, 이 눈에 있어서 우리들은 두렵지 않다, 바람이 많이 불든 또 비가 오든 우리는 굉장히 터프한 팀이고 눈이 와도 상관없다 라는 것을 또 한번 증명해 내는데요. 실제로 나이너스의 선수들은 이 경기에서 굉장히 자주 미끄러지고 또 본인들의 장기를 잘 활용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빌스는 디펜스가 잘 미끄러지네, 오케이, 우리가 더 많이 움직일 수 있고, 조시 알렌의 스크램블 계속해서 이어지고 하면서 결국 그 상황을 본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가는 데 성공을 했어요. 빌스라는 팀은 굉장히 유연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잘 준비된 팀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냈는데요. 상대팀인 LA 램스 또한 이 뉴올리언 세인츠를 상대로 본인들만의 방식, 북한 아쿠아, 디마커스 로빈슨 활용해서 터치다운 만들어내고, 이들의 디펜스가 후반전에 스텝업을 보여주면서 결국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저는 이 경기 램스 입장에서 굉장히 절박할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애틀 시옥스와 애리조나 카디널스, 이 두 라이벌 팀 간의 경기에서 승리한 팀이 굉장히 시옥스가 승리를 거둔다면 8승 5패로 되면서 어쩌면 좀 멀어질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상황인 만큼 램스 입장에서 앞으로의 한 경기 한 경기 정말 질 수 없습니다. 굉장히 처절하게 경기가 펼쳐질 것 같고요. 빌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경기 저번 주 대승으로 인해서 조금은 이 안일하게 플레이가 펼쳐질 수도 있고, 또는 정신적으로 램스보다 분명 약해질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픽은 램스의 3.5포인트입니다.
현재 조시 알렌 그리고 버팔로 빌스의 디펜스 아니 오펜스 굉장히 무서워요. 이들은 뭐 나이너스와의 경기에서도 보여주었지만 이 6명의 오펜시브 라인맨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그를 통해서 나오는 뭐 패스, 그를 통해서 나오는 뭐 러싱 모든 것이 다 무서운 수준이고 또 잘 안 풀리면 조시 알렌이 직접 뛰고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플레이들을 펼치는 상황인데 램스 입장에서 분명히 막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램스 특유의 이들의 디펜스가 라인 싸움에서 이 조시 알렌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다면 매튜 스태포드와 이들의 오펜스, 리시버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빌스를 상대로 어느 정도의 선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제 픽은 램스의 3.5포인트입니다. 다음 경기는 시카고 베어스와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는 나이너스가 4.0포인트 페이보릿인데요. 베어스의 팬으로서 시카고 베어스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쉽진 않은데요. 추수감사절 이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와 이 시카고 베어스와의 경기 마지막 장면을 여러분들 모두 뭐 보셨을 테고 정말 경악을 했을 것 같아요. 모두가 충격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상황을 복귀해보자면 케일런 윌리엄스는 색을 당했어요. 그리고 30초가 남은 상황에서 시카고 베어스는 타임아웃이 하나가 있는 상황이었고 이 타임아웃을 원래는 당연히 써야 되죠. 색을 당하면 사실 타임아웃은 무조건 써야 돼요. 왜냐면 그 플레이가 뭐 컴플릿이 되어서 뭐 시간이 가고 그런 상황과는 다릅니다. 색이라는 것은 분명 선수들에게 있어서 정신적으로 무언가 환기를 시켜줄 수 그런 필요가 있는 플레이 상황이고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타임아웃을 써야 했지만 맷 이버플러스 감독은 타임아웃은 필드골을 위해 아낀다. 숏패스를 빨리 던져서 뭐 시간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숏패스를 지시한 이 맷 이버플러스 감독 때문에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뭐 오펜스 플레이 콜러는 당연히 그에 맞는 뭐 숏패스 컨셉을 이 케일러 윌리엄스에게 지시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케일러 윌리엄스는 이 지시받은 플레이를 펼치지 않고 거기서 이 디펜스를 보고 이 콜 체인지를 했죠. 결국 뭐 더블 무브를 했던 롬 오둔저에게 패스를 날렸고 그 상황 속에서 뭐 30초의 시간을 다 쓰고 결국 시카고 베어스는 공격 기회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패하게 되는데요. 이게 문제인 것은 감독과 플레이 콜러 그리고 쿼터백 모두 본인들이 그 상황에 놓여있을 당시 본인들의 주장만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찌됐든 타임아웃을 아끼고 싶어 했던 감독 그리고 쿼터백에게 명확한 지시를 내리지 못했던 플레이 콜러 그리고 굳이 플레이콜을 체인지해버린 쿼터백 이 모든 짬뽕 요소가 짬뽕이 되어서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냈고 그 결과 이버플러스 감독은 해고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근본적으로 나오게 된 이유는 베어스가 그 상황에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워싱턴 커맨더스에게 헤일 메리 패스를 맞았던 상황과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시츄에이셔널 풋볼을 펼치지 못하는 팀은 중요한 클러치 상황, 팀 입장에서 선수들 입장에서 처음 맞이해야 하는 상황에 있어서 연습이 되어 있지 않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무엇을 펼치는가에 있어서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고 그 결과 안 좋은 결과 뭐 패배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시카고 베어스라는 팀에게 있어서 헤일 메리 패스, 필드골 블락, 뭐 타임아웃 이러한 문제는 이버플러스 감독이 얼마나 이 팀을 짜임새 없고 그리고 디테일함이 떨어지고 치밀함 없이 안일하게 이 팀을 준비시켰는가를 명백히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버플러스 감독은 뭐 당연히 어떠한 뭐 실드조차 이것은 불가능하죠. 이 최근에 시카고 베어스가 이 4쿼터 마지막 플레이에 있어서 이 악몽 같은 플레이들을 펼쳐내면서 지금 6연패를
겪은 이 상황 속에서 뭐 이버 플러스 감독도 본인 스스로도 이것은 인정할 것 같아요. 아, 내 잘못이다. 이것은 내가 뭐 살아남을 수가 없다. 나는 팀에서 물러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현재 들려오는 루머를 보면 뭐이 LA 차저스로 간 이 짐 하버 감독이 시카고 베어스에 오길 원했다. 뭐 이러한 루머가 있었지만 뭐 시카고 베어스에서 차단했다. 뭐 이미 감독이 있는데 뭔 짐 하버냐 라고 뭐 차단했다라는 뉴스가 들려오는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러한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이더스나 베어스나 진짜 멍청한 구단들은 안 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아무튼 상대팀인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의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먼저 나이너스의 경우 부상자도 많고 굉장히 불운한 시즌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들은 분명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나이너스의 디펜스, 아무리 뭐 보사가 부상이었다 뭐 그러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이너스의 디펜스는 더 이상 상대팀을 압박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나이너스 뭐 러싱 게임 잘 선보일 수 있는 팀이고, 예전에는 뭐 쿼터백 없이도 뭐 잘 나갔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팀이지만 지금은 뭐 브록 퍼디라는 프랜차이즈 쿼터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득점력 굉장히 좋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뭐 키커까지 현재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이 오펜스, 디펜스, 스페셜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이너스가 현재 강점이라고 꼽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 싶은데요. 그만큼 나이너스라는 팀은 여러 연도 뭐 겪어내면서 이 플레이오프나 뭐 슈퍼볼 진출을 작년에 경험하기도 하였고, 선수들 스스로 어쩌면 뭐 체력적인 문제 또는 코칭진들의 이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패드 레벨이 뭐 예전 같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고, 이들이 올 시즌 이 플레이오프 팀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는 절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나이너스 입장에서 올 시즌의 결과물 때문에 내년 시즌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브록 퍼디의 4년차 시즌으로 접어드는 내년 시즌은 분명 나이너스 입장에서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브록 퍼디라는 쿼터백은 뭐 작년 시즌에 슈퍼볼에 진출하기도 하였고, 뭐 MVP 후보 중에 한 명으로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저는 이 스탯으로만 살펴보면은 분명히 과대평가되어 있었다고 평가를 생각하고요. 오히려 올 시즌 이 스탯은 굉장히 좋지 않고 팀 성적은 곤두박질을 쳤지만 브록 퍼디는 올 시즌 더 뛰어난 플레이를 펼치고 있다. 더 이 업사이드가 높은 플레이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 의견은 빼고, 브록 퍼디라는 쿼터백이 이 나이너스에게 굉장히 귀중할 수 있었던 사실은 단순해요. 브록 퍼디의 몸값이 쌌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 시즌 만약 이 나이너스가 브록 퍼디와 연장 계약을 체결하고 브록 퍼디에게 5천만 달러 아니 6천만 달러 이상의 계약을 주게 된다면 더 이상 브록 퍼디라는 쿼터백은 나이너스 입장에서 금덩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댈러스 카우보이스에게 있어서 덱 프레스캇이 2016년 뭐 드래프트 되어서 신인왕도 따내고 하면서 굉장히 이 금덩이가 되었잖아요. 하지만 프레스캇이 그 좋은 퍼포먼스를 4년 동안 펼쳐내고 그 후로 덱 프레스캇에게 뭐 4천만 달러 주고 이제는 6천만 달러 주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덱 프레스캇은 계륵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팀에게 있어서 더 이상은 이 뭐 효율적인 선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뉴욕 자이언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뉴욕 자이언츠도 이 데니얼 존스를 뭐 1라운드로 뽑았고, 그 결과 뭐 처음에는 쉽진 않았지만 어쨌든 4년차 시즌 마지막 시즌에 이 와일드카드 경기에서 이 미네소타 바이킹스를 상대로 업셋을 만들어내면서 데니얼 존스는 이들에게 금덩이, 이 굉장히 귀중한 존재였어요. 하지만 장기 계약 체결하고 4천만 달러의 몸값을 받으면서 데니얼 존스는 더 이상 귀중한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기 시작하면은 그 선수의 가치는 달라지는 것이에요. 만약 브록 퍼디에게 5천만 달러 혹은 6천만 달러의 돈을 주면서 나이너스가 지금 동안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이들의 전력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들은 또 한번 샘 다놀드나 미네소타 바이킹스에서의 샘 다놀드,
굉장히 싼 몸값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활약을 펼치잖아요. 나이너스는 어쩌면 샘 다놀드를 뭐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작년 시즌까지 있었으니까. 그러한 판단들을 계속해서 본인들 스스로 좀 굴려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분명 나이너스, 이 카일 샤나한 감독에게 있어서 오펜스, 쿼터백 친화적인 오펜스를 펼치는 이 팀에게 있어서, 그리고 팀 차원에서의 탤런트를 중요시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브록 퍼디라는 선수의 계약 문제, 저는 분명 올 시즌은 뭐 사실상 거의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이 나이너스의 앞으로 이 시즌 후반에 브록 퍼디와 이들의 오펜스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 나이너스의 선택이 달라질 것이고, 그 선택에 따라서 정말 향후 프랜차이즈의 운명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베어스와 나이너스와의 경기 자체는 저는 베어스의 4.0포인트를 선택하겠습니다. 나이너스가 물론 홈이긴 해요. 하지만 이 팀이 진정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팀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러한 원동력을 무언가 잃어버린 것 같고요. 베어스 입장에서는 진짜 런게임만 잘 막으면, 나이너스의 조던 메이슨만 잘 막으면 어쩌면 업셋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러한 이 귀중한 경기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번 주 썬데이 나잇 풋볼 매치업이죠. LA 차저스와 캔자스 시티 칩스. 이 디비전 라이벌 맞대결인데요. 칩스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는 칩스가 4.0포인트 페이보릿입니다. 먼저 칩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저번 주 레이더스와의 경기에서 굉장히 운이 좋게 승리를 거두었어요. 물론 어쨌든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잘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패배를 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캐롤라이나 팬터스와의 경기에서도 겨우 이겼다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칩스의 경기력에 의문을 표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캔자스 시티 칩스는 작년 시즌에도 이 플레이오프 시작 정말 임박하고서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에게 참패를 당하고 패트릭 마홈스 픽식스 던지고 하면서 정규 시즌에 이들은 끝났다 라고 평가를 받은 것을 기억을 합니다. 플레이오프에 진출해서 칩스는 분명 다른 집중력을 선보일 수 있는 팀이고, 정규 시즌 칩스와 플레이오프 칩스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 시즌에 과도한 걱정을 하는 것은 굳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칩스가 좀 불안하다라는 점을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자면, 먼저 칩스의 오펜스가 이 많은 득점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 이유의 가장 큰 문제는 물론 리시버진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트래비스 켈시가 예전 같지 않고, 디안드레 홉킨스가 좋은 트레이드 영입을 통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만, 홉킨스를 제외하고 나서 믿을만한 리시버가 없다. 분명히 맞습니다. 또 런게임에 있어서도 이들의 런닝백 카리먼트 분명 피지컬하고 터프한 런닝백이에요. 하지만 빅플레이, 이 폭발적인 플레이를 기대할 수는 없는 타입의 런닝백이고, 그러한 런닝백진으로 이 마홈스가 굉장히 편안하게 경기를 이끌어나가기가 힘들다라는 것이 분명히 많지만, 가장 큰 건 이들의 오펜시브 라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텔의 오펜시브 라인은 굉장히 뛰어난 리그 최고예요, 그냥. 하지만 양 태클, 레프트 태클은 블락을 어떻게 하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때때로 어이없는 그런 프레셔를 허용하고 있고, 라이트 태클인 자완 테일러 계속해서 페널티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플레이를 하게 두고 팀을 정말 위기에 빠뜨리는 타입의 태클이에요. 이 양 태클을 보유한 상황 속에서 패트릭 마홈스가 과연 꾸준히 생산성 있고 그러한 멋있는 매지컬한 플레이들을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저는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 또한 칩스의 디펜스가 현재 아쉬움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물론 잘해요. 하지만 그것이 과연 슈퍼볼급이냐라는 것은 분명히 이야기가 다릅니다. 칩스의 디펜스는 크리스 존스, 아직도 뛰어난 디펜시브 태클이에요. 하지만 그가 작년, 재작년 보여주었던 그런 올프로 퍼스트급 퍼포먼스를 이어가고 있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이 디펜시브 라인 전체적인 이 결과물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들의 세컨더리,
트렌트 맥더피 정말 올 프로 퍼스트 코너백으로서 뭐 슬롯 아웃사이드 오가면서 정말 다양한 다재다능한 재능을 마음껏 펼쳤잖아요. 하지만 이 제리우스 스니드가 이적을 하면서 이 맥더피가 좀 더 아웃사이드 코너로서 상대 리시버를 더 뛰어난 리시버를 막아야 하는 그러한 임무를 부여받게 되면서 이들은 그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맥더피가 작년 시즌에 어마어마한 시즌을 선보일 수 있었던 것은 칩스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해주었기 때문이에요. 아웃사이드로 쓰더라도 너가 충분히 압도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났을 때 우리가 아웃사이드로 서게 해줄게. 오케이. 그리고 너가 잘할 수 있는 슬롯에서는 너 뭐 마음껏 플레이해. 뭐 블리츠도 하고 뭐 작은 뭐 리시버들 막아내고 뭐 굉장히 피지컬하게 뭐 프레스하게 뭐 손을 써도 되고 이런 정말 이 본인에게 있어서 좀 유리한 매치업을 고르면서 플레이를 하였고 그것이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또 아웃사이드에서는 스니드가 잘 막아주면서 팀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이 세컨더리 플레이들을 보여주었잖아요. 하지만 올 시즌 맥더피는 본인에게 유리한 매치업들을 골라낼 수 없고 오히려 힘든 매치업을 강요하게 되고 그의 활약이 저조하게 되자 다른 쪽에 뭐 코너백들도 그러한 도움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이들의 세이프티들 또한 코너백들의 뒤치다거리를 좀 더 해주게 되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고 플레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연쇄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칩스의 디펜스가 현재 조금 이 슈퍼볼급의 탤런트다, 뭐 슈퍼볼급의 퍼포먼스다 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정규 시즌 칩스는 플레이오프 칩스는 분명히 다른 칩스입니다. 두 칩스는.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나도 큰 이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상대팀인 차저스를 생각해 보자면 이들은 저번 주 애틀란타 팔콘스를 상대로 굉장히 힘든 경기를 펼쳤어요. 특히 차저스의 오펜스, 이 맥컨키를 제외하자면 이 넘버원 리시버, X 리시버로서의 활약을 펼쳐내야 하는 이 쿠엔틴 존스턴이라는 이들 리시버가 굉장히 좋지 못한 퍼포먼스를 아직도 선보이고 있고 차저스의 러싱 게임도 폭발적인 플레이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디펜스의 힘만으로 경기를 이끌어 나가야 하고 또 허버트에게 의존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뭐 잘 막아낼 수 있는 상대를 만났을 때 차저스는 뭐 득점력도 굉장히 딸리고 무언가 기대하기 힘든 그러한 팀이 순식간에 될 수 있다라는 조금은 위험한 이 경기를 펼치지 않았나 싶은데요. 실제로 차저스와 칩스, 저는 이 두 팀 간의 경기 의외로 점수가 많이 안 날 것 같아요. 굉장히 서로 런게임 통해서 피지컬하고 터프한 그러한 라인 싸움을 토대로 경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싶고 그러한 점을 생각한다면 저는 차저스의 포인트를 선택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픽은 차저스의 4.0포인트입니다. 다음은 이번 주 마지막 먼데이 나잇 풋볼 매치업인데요. 바로 신시내티 벵갈스와 댈러스 카우보이스. 카우보이스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는 벵갈스가 5.5포인트 페이보릿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벵갈스는 저번 주 조버로우와 뭐 자말 체이스, 이들의 뭐 티 히긴스 오펜스가 엄청난 퍼포먼스를 선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펜스에서의 실점이 굉장히 크게 드러났던 경기였고 결국 경기에 패배하게 되면서 사실상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하게 되었는데요. 이들의 경기를 보고 있으면 뭐 조버로우 정말 잘해요. 진짜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뭐 자말 체이스도 너무 잘해요. 하지만 이들의 오펜시브 라인, 이들의 디펜시브 라인 어느 한 구석이라도 피지컬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잭 테일러 감독이 존경받지 못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카우보이스를 상대로는 저는 그래도 벵갈스가 이 조버로우의 그런 퍼포먼스를 앞세워서 결국 많은 득점을 거두지 않을까 싶고요. 카우보이스는 반면에 벵갈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물론 득점 거둘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벵갈스가 뭐 득점을 거두고 터치다운을 거두는 상황 속에서 본인들이 이 무리하게 뭐 템포를 올리다가 조금 아쉬운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제 픽은 벵갈스의 5.5포인트 커버입니다. 네, 이상 14주차
픽 프리뷰를 맞춰봤는데요. 지금 리그 최고의 팀들은 모두 러싱을 펼치는 팀들이에요. 러싱이 이 패싱보다 비중이 높은 팀들, 뭐 필라델피아 이글스, 워싱턴 커맨더스, 볼티모어 레이븐스, 피츠버그 스틸러스, 디트로이트 라이온스 모두 러싱을 굉장히 우선시하는 팀들이에요. 이처럼 정말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아니 이번 오프시즌 전만 하더라도 러싱이 필요 없다, 무조건 패싱을 해라, 패싱이 무조건 EPA가 높다, 효율성이 뛰어나다, 런닝백은 대체 가능하다, 런닝백은 값어치가 없다, 이러한 아날리틱들의 정말 프로파간다가 올해도 작년도 재작년에도 뭐 재재작년에도 이어갔는데, 올해 그것들은 모두 틀렸음을 증명해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런닝백들에 대한 뭐 러싱에 대한 부분이 올 시즌 반전을 일으키고 있지만, 사실 풋볼이라는 것이 그래요. 돌고 돌 뿐입니다. 또 내년 시즌에는, 또 내후년 시즌에는 패싱이 우선시 될 수도 있고, 패싱이 왕이다, 모두가 샷건 오펜스를 펼쳐야 된다는 리그는 또다시 뭐 언더센터, 헤비 퍼스널을 통해 러싱을 펼쳐야 하는 리그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 현상은 앞으로도 바뀔 것인데, 결국 중요한 것은 단지 본인들의 팀 컬러, 본인들의 오펜스 아이덴티티가 결국 어느 쪽에 가까울 것인지 확실하게 방향성을 정해내야만 하고, 또 다른 팀들, 남들보다 빠르게 한 발 앞서서 본인들이 어느 쪽에 있어서 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이점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점을 캐치해내어서 리그를 선도해내야만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세쿠안 바클리, 데릭 헨리, 정말 이 각 팀 소속 팀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선수들이지만 버림을 받았죠. 테네시 타이탄스의 이 윌 레비스의 선택. 우리는 강력한 어깨를 자랑하는 윌 레비스가 미래야. 그렇기 때문에 뭐 리시버 켈빈 리들리 영입해. 데릭 헨리 뭐 낡아 빠진 런닝백이잖아. 버려. 러싱 게임 뭐 멋있지도 않아. 하지만 테네시 타이탄스 지금 3승 9패 꼴찌야. 반면에 데릭 헨리 뭐 MVP급 후보에 뭐 반열에 오르기도 했고, 또 뉴욕 자이언츠도 마찬가지입니다. 데니얼 존스에게 4천만 달러는 주지만 런닝백에게는 뭐 1,300만 달러 못 준다. 이 세컨 바클리 너 알아서 해라 라고 했던 조슈앤 단장,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바로 영입을 해내고, 라이벌 팀인 이글스는 10승 2패, 하지만 본인들은 2승 10패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또한 많은 생각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